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은요, 콘텐츠 창작의 토대,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연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볼 텐데요. 네이버 웹툰의 서충현 실장님께서 웹툰 불법 유출에 대한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그 한국 자회사인 한국법인인 네이버 웹툰 안티파이러시 리드를 맡고 있는 서충현입니다. 최근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크롤 형태의 웹코믹인 웹툰이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필연적으로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툰 불법 유출에 대한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 그리고 네이버 웹툰 대응의 방향성,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기술적 대응, 그 기술적 대응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인데요. 그 한국의 웹툰 불법 사이트는 아마 이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시작부터 불법 조직의 형태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불법 도박, 성인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최초로 웹툰을 불법 복제 유통하는 사이트를 1차 사이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 두 개 불법 사이트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1차 불법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도 그 방금 보여드린 그 사이트를 이제 당당하게 보고 있는 분들을 목격을 했는데요. 좀 마음이 착착한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이 불법 유통의 시작점이자 안티파이러시 활동의 중요한 타겟이며 특히 N 불법 사이트의 경우 한국 불법 복제 시장의 거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의 모든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운영자 신원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그 정부의 도메인 차단에 잘 대비하고 있어서 사이트를 셧다운 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불법 사이트인데요. 해외 불법 사이트는 합법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수많은 그 해외 독자들이 불법을 인지 못하고 불법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저희 네이버 웹툰을 직접 불법 번역 공유하는 해외 1차 불법 사이트들의 트래픽만 정식 플랫폼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2차, 3차 불법 유출하는 그 사이트 규모까지 합친다면은 불법 사이트 이용자 수는 거의 생각하기도 싫은 규모로 추측이 됩니다. 네,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년 전 한국의 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7천억 원 이상의 피해 규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해외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조 단위 피해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인 조치나 저작권 침해 게시물 신고 삭제 등의 사후 조치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불법 공유 작품 수를 줄이고 불법 공유되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기술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 공유된 작품을 발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내리는 방법보다 불법 사이트에서 최신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사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방문할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사이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공유된 컨텐츠를 사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책이고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수단이지만 사후 방어만 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업로드하는 모체 사이트, 즉 1차 불법 사이트를 식별하고 거기에 원고를 공급하는 로우 프로바이더, 일명 RP라고 부릅니다. 로우 프로바이더들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네이버 웹툰의 기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네이버 웹툰의 기술적 타겟, 포커싱은 이 RP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기술적 대응을 통해 불법 공유되는 에피소드의 진도를 늦추고 여기에 법적 조치 등 비기술적 대책을 통해 셧다운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 유출 방식은 서비스 취약점을 노린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고속화가 특징입니다. 훔쳐야 될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웹툰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통해 이미지 획득의 허들을 높여야 합니다. 웹 서비스가 아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이미지 암호화, DRM 적용, 위변조나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보안 조치 이외에 네이버 웹툰에서 불법 공유 시점을 지연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툰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툰레이더는 네이버 웹툰이 자체 개발한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이며 2017년 7월부터 웹툰을 불법 유통하는 사용자를 추적,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는 크게 사후 차단과 사전 차단 기술이 있는데요. 사후 차단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삽입하여 최초 유출자를 추적, 차단하는 워터마킹 기술입니다. 사전 차단은 유출자 데이터 기반으로 불법 유출을 사전에 예측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워터마킹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워터마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마킹을 통한 사후 차단은 모든 기술적 조치의 시작이고요. 2017년부터 저희는 워터마킹을 도입, 올해 상반기에 풀 AI 기반의 워터마킹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에 비해 강인성과 비가시성 성능을 대폭 올렸고요. AI가 워터마크 위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삽입,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툰레이더의 AI 워터마킹은 이미지가 유통되면서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격, 즉 블러링이나 노이즈, JPEG 압축, 컬러 양자화, 비율 변환 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격에도 강인하게 학습한 이유는 웹툰만의 특이한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웹툰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이제 유통되면서 각종 번역이나 식자 작업 등을 통해 이미지가 훼손되는, 즉 공격을 받는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모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워터마킹을 통한 유출자 적발 및 차단도 여전히 저희 입장에서는 사후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웹툰 유출에 동원되는 계정 규모를 고려하면 이미지가 유출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니핑 독이라고 불리는 툰레이더 사전 차단은 워터마킹으로 적발한 유출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예측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룰 및 머신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툰레이더를 구성하는 사후 차단인 툰마크와 사전 차단인 스니핑 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한 자동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작권 보호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을 서비스에 잘 녹여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술적 대응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툰레이더 기술을 통해서 불법 공유 시점 지연과 불법 공유되는 작품 수를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 10월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 연재작 18% 정도만이 즉시 불펌되며 불펌 지연은 평균 3회차까지 간격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툰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여기 있는 저희가 매주 연재하는 한 1000여 개의 작품들이 그 즉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피해만 생각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최초로 유출, 공유하는 한국 1차 불법 사이트 개수는 지난 7년간 누적 106개가 난립했는데요. 현재 단 2개 사이트만이 1차 불법 사이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도 현재 한 달 전에 저희 네이버 웹툰을 직접 불법 유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해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N 사이트가 유일하게 모든 웹툰을 직접 불법 유통하는 가장 큰 모체로 현재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툰레이더의 지속적인 적발 차단을 통해 서버가 내려갔거나 아까 말한 N 사이트를 재불품하는 사이트로 전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경우인데요. 이 해외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좀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외 해적 사이트 개수가 한 수천 개 이상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약간 정성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적 사이트들이 디스코드 등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성적인 반응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 이미지를 유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네이버 웹툰 계정을 구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를 찾는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외 해적 사이트 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천억 원에서 3천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플랫폼의 기술적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 대응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정부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사이트 폐쇄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서충현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셨을 텐데 그 앞자리 사람이 불법 사이트로 웹툰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 사이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연사님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이번에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에릭 딜 보안 및 미디어 기술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고요. 영어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라서 통역 서비스 필요하신 분께서는 한국어 1번 채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보호, 트렌드와 과제, Content Protection, Trend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오늘 발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Hi. 안녕하세요. 소니 픽처스의 미디어 기술 보안 담당 부사장인 에릭 딜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많은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콘텐츠 보호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여러 논문과 두 권의 책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콘텐츠 보호와 이와 관련된 현재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보호는 복잡합니다. 콘텐츠 보호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와 같습니다. 세 개의 다리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다리는 당연히 기술을 나타내는 다리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다리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 중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용 솔루션에 대한 표준이 새롭게 발전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실무자들이 중점을 둔 것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배포 시에 솔루션이 보다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접근 제어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추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유출은 발생하고 유출 소스를 역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접근 제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접근 제어는 암호화에 관한 것입니다. 컨텐츠 보호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또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구현의 경우 암호화는 물론 순전히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키가 추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이트박스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공격자의 목표는 코드 내부 또는 메모리에서 이 키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 키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박스 암호화의 위험 모델은 첫째, 공격자가 플랫폼을 완전히 제어하고, 둘째, 공격자가 바이너리 코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키를 추출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검사에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박스 암호화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화이트박스 암호화의 구현은 항상 하나의 주어진 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값을 즉석에서 계산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값은 룩업 테이블에 미리 저장됩니다. 또 이러한 룩업 테이블은 무작위로 만들어져서 사용 시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층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코드 난독화를 기반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두 가지 암호화가 모두 블랙 아트에 관한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셰스는 주요 암호화 컨퍼런스인데요.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알고리즘 구현을 제안하고 또 다른 팀에서 알고리즘을 깨고 키를 추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2017년 타겟은 AES-128 암호화였습니다. 제한된 구현 중에서 28일 이상 살아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일부 구현은 2시간도 안 돼서 깨졌습니다. 2년 후에도 같은 타겟인 AES-128이 사용되었고, 학술적으로 구현된 하나만 살아남고 다른 모든 구현은 깨졌습니다. 2021년에는 셰스에서 ECDSA 사용 제한으로 타깃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현은 이틀도 안 돼서 다 깨졌습니다. 올해 9월에도 같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모든 구현이 6일 내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물론 개선이 이루어지면 경고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늘어날지 아닐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용 솔루션이 공개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품된 솔루션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사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레이저 주입, 결함 주입 등을 통해 하드웨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비싼 장비가 필요한데요. 최대 10만 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올해 블랙햇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고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레이저 빔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해커, 경제적인 빅 기반의 하드웨어 보안 툴 구축이었습니다. 500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NS팀은 상용 레이저 연필에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결함 주입 공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십만 달러가 필요한데요. 이제 500달러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을 하려면 여전히 많은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칩을 넣는 방법, 칩의 레이아웃을 검사하는 방법, 검사할 때 주입을 할 올바른 위치를 찾는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필요한 기술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이제 더 저렴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양자 컴퓨팅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현상을, 즉 중첩이나 얽힘과 같은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안에 문제가 될까요? 1994년 쇼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이때 가설이 있었는데요. 이 가설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소인수 분해에 기반한 현재의 암호화 시스템을 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RSA, DPMN 아니면 타원 곡선 암호가 모두 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년 후에 그로버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대칭 암호화를 철저하게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버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연구 횟수에 대한 공격의 크기를 2배로 줄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AES-128 키의 경고성은 64비트의 경고성과 동등해지기 때문에 AES-128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AES-256비트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현재 격자라든지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양자 컴퓨팅 암호화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니스트는 이미 올해 디지털 서명을 위해 4개의 알고리즘, 3개의 키 공유를 표준화했습니다. 버전 0.9의 오픈 SSH는 포스트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인 NTRU 프라임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또는 새로운 컨텐츠 보호 표준에서 포스트 퀀텀 암호화를 추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문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아마게돈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쇼의 알고리즘에는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큐비트는 비트에 해당합니다. 논리적 큐비트는 오류가 0인 큐비트입니다. 현재 최고의 컴퓨터인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10비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호화와 관련된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진 이런 종류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컨텐츠 보호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가입니다. 비밀을 50년, 70년 동안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보호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보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밀 자산의 수명은 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칭 암호화를 256으로 점프해서 늘리면 암호화를 이렇게 늘리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알고리즘의 성숙도입니다.
현재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사이드 채널 공격이나 취약한 구현 같은 취약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현을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역추적입니다. 워터마크에 대한 머신러닝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워터마크 알고리즘인 개발되고 있는데요. 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고성을 높이기 위해서 겐을 사용하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급 시각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상함수 내부의 아티팩트의 불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이즈 비율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이즈 비율은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하지만 이미지의 품질이 아티팩트의 비가식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겠죠? 이 모델 내부, 즉 골든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피드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 안에서 이런 아티팩트를 찾아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머신러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는 겐을 사용해서 오라클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오라클 공격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 공격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는 명확한 한계가 아닌 암호화된 도메인의 워터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형 암호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형 암호화가 무엇일까요? 함수 f에 대한 동형 암호화는 암호화된 테스트에 함수 f를 적용할 때 복호화하면 일반 텍스트에 적용된 f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유망한 기술입니다. 안타깝게도 워터마크에는 많은 계산이 필요해서 전체 동형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체 동형 암호화는 일반 암호화보다 100만 배나 느리고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워터마크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콘텐츠 보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콘텐츠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를 합니다. 합법적인 환경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콘텐츠 보호는 불법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불법 복제를 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환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반드시 여기에 적절한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부터 비밀을 기반으로 하는 DRM까지 현재 어떤 솔루션도 제대로 연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유망하기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머신러닝과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매우 유망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의 표면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보안의 일반적인 공격 외에도 새로운 종류의 공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스템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위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주입합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만족하면 정보를 주입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 세트의 수준을 둘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세트의 무결성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나 나쁜 정보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특수 제품의 경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세트가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이 준비되면 모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델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리버스 공격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공격은 많은 문제를 주입해서 모델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모델과 매우 유사한 모델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언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학습 세트 내에서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필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세트 훈련 수준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부여된 데이터를 등록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사용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라이센스 허가자가 자신이 라이센스를 부여한 데이터가 라이센스 시점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워터마크가 가장 유망한 방법입니다. 페이로드가 있는 워터마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모델이나 소유권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페이로드가 없는 워터마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내부의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서 워터마크 존재 여부만 중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코드 난독화 등을 사용해서 모델 도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릭 딜 부사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사님을 무대 위쪽으로 모셔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인카 엔트웍스의 김준호 프로덕트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OTT 콘텐츠 불법 유출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콘텐츠 보안 기술 소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엔트웍스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OTT 콘텐츠의 불법 유출 유형과 또 이에 대항하는 콘텐츠 보안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카엔트웍스는 지난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아까 마크 헤니 최고 대표님이 30년을 언급하셔서 약간 업력에서 밀리는 느낌이 좀 있지만 저희도 25년 동안 이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펠리컨이라고 하는 컨텐츠 보안 관련 솔루션을 SaaS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멀티 DRM 라이센스 서비스 그리고 포렌식 워터마킹과 같은 이런 컨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런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앱실링이라고 하는 SaaS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SaaS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펠리컨 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출의 유형, 특히나 OTT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불법 유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DRM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그 보안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DRM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안 수준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하드웨어 보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DRM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콘텐츠 불법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뒷순서를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점이, 이제 아무래도 청중분들의 집중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올라와서 보니까 다들 눈빛이 추렁추렁하신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흥미롭게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세션에서 뭐 DRM이란 무엇인가, 뭐 워터마킹은 왜 필요한가, 이런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디테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알아볼 것은 OTT 컨텐츠의 불법 유출의 유형입니다. 예, 여기 뉴스 기사를 좀 스크린 캡처해서 넣어봤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예능 컨텐츠가 있었죠. 흑백요리사라고. 예,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흑백요리사 아직 나는 안 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런 데서 손들기 되게 쉽지 않은데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컨텐츠를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흑백요리사마저도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출이 돼서 공짜로 막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또 뉴스에 떴죠. 우리가 작년에 이 누누튜브라고 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관련 업계하고 뭐 정부까지 나서서 이 사이트 폐쇄까지 하고 해서 해결을 한 줄 알았는데, 또 제2의 제3의 이 누누튜브 또 유사 사이트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신 콘텐츠들까지 지금 이렇게 불법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콘텐츠를 서비스한 OTT 플랫폼 다들 아시죠? 뭐 제가 N사라고 부르려다가 네이버도 있고 해서 그냥 편하게 넷플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넷플릭스 다들 아시지만 글로벌 1위 OTT 서비스고, 그 콘텐츠 보안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교한 그런 콘텐츠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는 그런 그 방법론, 콘텐츠 보안에 필요한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그 잘 적용된 그런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RM도 걸려 있고 다 이렇게 적용이 돼 있지만 그래도 유출이 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불법 콘텐츠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 가지 유출 소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유출시키는 그런 캠코더 방식, 캠 방식의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많이 안 쓰이지만 DVD나 블루레이 같은 디스크에서 영상을 추출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OTT 서비스나 IPTV 서비스에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이런 콘텐츠 불법 유출을 하는 릴리즈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출한 콘텐츠가 다크웹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또 글로벌하게는 주로 이제 토렌트를 통해서 P2P 방식으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직접 토렌트에서 개인들이 다운로드를 받던, 아니면 웹하드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이용을 하던, 아까 누누TV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뭐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런 셋탑박스나 뭐 HDMI 동글이라고 하는 스틱 형태의 이런 기기들을 구매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법 콘텐츠들이 이미 담겨 있어서 기기만 사면 콘텐츠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기기에서 콘텐츠가 이용이 되거나 뭐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 코디라고 하는 그 미디어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불법이 아니지만 그 안에다가 불법적인 애드온을 설치해서 이런 콘텐츠를 불법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아랫단에 어떻게 최종 사용자들이 이용하는가 보다는 저희 같은 콘텐츠 솔루션, 보안 솔루션 업체들은 저 윗단계 릴리즈 그룹이 어떻게 처음에 이 콘텐츠를 유출시켰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릴리즈 그룹들 안에서 어떤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가 유출한 콘텐츠가 어떤 경로로 유출을 한 건지를 명시적으로 파일명에다가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잘 보면 이 콘텐츠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흰색으로 된 칸들은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OTT 콘텐츠의 유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찍어서 유출하는 캠 버전이라든가 또는 뭐 DVD나 블루레이에서 유출하는 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OTT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보안 솔루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밑에 두 개, 웹립이라는 유출 방식하고 웹 다운로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방식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웹립은 이 스트리밍 OTT 플랫폼에서 이제 콘텐츠를 재생을 하면서 그거를 출력하는 그 주로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걸로 출력을 할 때 거기에 녹화 장비를 연결을 해서 그거를 녹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원본이 아닌 재인 코딩이 된 그런 영상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화질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원본과 100% 같은 그 콘텐츠가 유출이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웹 다운로드 방식은 아예 이렇게 DRM으로 암호화된 이 OTT 스트리밍 콘텐츠를 어떻게든 키를 찾아내서 복호화를 해서 아예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키를 유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콘텐츠 그 서비스 업체나 콘텐츠 오너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 DRM 암호화가 뚫렸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토렌트 사이트나 뭐 불법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 리스트의 이렇게 파일명 뒤에 여기 보시듯이 뭐 웹립 또는 웹DR 뭐 어떤 경우에는 캠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유출한 그 방식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웹립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런 HDCP라는 그 외부 출력에 대한 보안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런 기기를 이용하면 저런 그 출력 보안이 걸려 있는 DRM 콘텐츠들도 저 기기를 이용해서 녹화를 해서 웹립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웹 다운로드 방식의 그런 그 DRM이 복호화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심각한 그 사이트가 하나 작년에 새로 나왔는데요. CDRM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제공을 하냐면 그 DRM 콘텐츠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브라우저나 이런 그 개발자 모드로 누구나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는 DRM 암호화 연동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스트리밍 주소라든가 그 DRM 라이센스의 서버 주소라든가 또는 이제 PSSH라고 해서 DRM의 시그널링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카피해서 이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요청을 해서 자기네가 그 라이센스 안에 암호화된 형태로 들어있는 키를 복호화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키를 가지고 해당 그 DRM 적용된 컨텐츠를 복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웹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위에 메뉴에 보시면 보이지만
크롬 확장 형태로도 이걸 제공을 해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이렇게 DRM 콘텐츠의 키를 유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이용을 하려면 일단 정상적인 OTT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누누TV 같은 그런 누구나 들어가서 공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얘는 DRM 키를 알아내서 복호화해서 유출하기 위해 쓰는 용도.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그 사이트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일단 콘텐츠를 재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DRM 라이센스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아까 말씀드렸던 저 입력하는 값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 해킹된 CD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 디크립션 모듈이라고, 그 DRM의 클라이언트 모듈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킹해서 그 DRM 라이센스 안에 들어있는 키 값을 획득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복호화가 가능한 이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여전히 좀 귀찮은 게, 키는 여기서 알려주지만 저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고, 또 그 전에 이 DRM 걸린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이게 한 파일로 이루어진 그런 큰 영상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인터넷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대시나 HLS의 세그먼트라고 하는 잘게 쪼개진 그런 파일들로 이제 스트리밍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운받아서 저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고 또 각각을 하나의 파일, 동영상 파일로 합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찮은 과정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대신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하고 오래된 게 이 스트림팹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상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돈을 받고 이 스트림팹이라는 이 툴을 팔고 있는데, 이것들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실은 크로미움으로 된 브라우저입니다. 이거 전체는 윈도우즈나 또 맥 OS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그 안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 계정으로 자기가 이제 컨텐츠를 복구하고 싶은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 같은 이제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해서 컨텐츠를 재생을 누르면 재생이 되는 대신에 이런 다운로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로드 팝업에서 내가 받고 싶은 해상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하기 버튼 누르면 그 스트리밍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그 추출해낸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고 하나로 합치는 작업까지 다 자동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MP4 파일 하나가 떨어지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툴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것과 거의 판박이로 유사한 다른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다운로더, 뭐 무슨 OTT 서비스 이름 치고 뒤에다 다운로더 붙이고 구글 검색하시면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넷플릭스건 다른 어떤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서비스들이건 간에 그 DRM도 적용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키가 이렇게 유출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클라이언트 보안 수준이 달라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DRM에는 클라이언트 쪽에 그 구현된 기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DRM이냐 하드웨어 기반 DRM이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M이 걸린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는 그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 플레이어에서 이 영상을 재생을 하려면 일단은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화해서 풀어야 돼요.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는 재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풀 수 있는 키를 라이센스라는 형태로 내려줍니다. 암호화된 컨텐츠와 함께. 그러면 이 키를 가지고 이제 먼저 복호화를 하고 디코딩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소프트웨어 수준으로만 구현되어 있는 DRM은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 DR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수준 구현이 문제점은 이 플레이어 외에 이 해당 기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이 부분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복호화된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DRM이 컨텐츠 유출에 취약한 면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하드웨어 레벨의 DRM은
아까 전 세션에서도 이제 그 하드웨어로 이렇게 콘텐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지만 이미 많은 모바일 기기나 뭐 PC들 또 뭐 스마트 TV 이런 기기들이 요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E라고 해서 신뢰 가능한 그 실행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TE 안에서 이런 복호화나 디코딩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수행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외에 다른 외부 어플리케이션이 이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레벨 DRM보다 훨씬 더 보안 수준이 높고 콘텐츠 유출에 강한 유출 방지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하드웨어 DRM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하드웨어 DRM이 모든 환경에서 다 제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 DRM의 클라이언트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도 모델에 따라서 오래된 모델이거나 아니면 저가형 모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 DRM이 지원이 안 되고 소프트웨어 DRM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엔드 유저들을 그 지원을 해야 되는 OTT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보안 수준이 낮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DRM만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환경에도 콘텐츠를 서비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업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저 소프트웨어 수준밖에 지원 안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화질을 제한을 하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720p, 1080, FHD, 뭐 4K 이런 여러 가지 화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720p까지만 서비스를 하고 하드웨어 레벨 DRM이 지원되는 환경에만 더 고해상도의 높은 화질을 제공을 하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이 암호화 할 때 적용하는 키를 같은 키를 쓰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봤자 둘이 같은 키를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유출한 키로 고해상도 컨텐츠까지 복호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대상에 대해서 키를 분리하고 화질을 서로 다르게 하라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도 크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OTT 스트리밍은 그 네트워크 대여 폭에 따라서 화질을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ABR이라고 하죠. Adaptive Bitrate 스트리밍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컨텐츠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트랙이 들어갑니다. 영상도 보시면 480p도 있고 720p도 있고 또 이제 오디오 트랙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환경에 서비스해야 되는 컨텐츠다. 그러면 더 높은 화질은 놓지 않고 720p까지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키를 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벌을 더 준비해서 하드웨어 DRM 환경에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더 높은 화질까지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720p냐 FHD냐를 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업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적용하는 키는 또 다른 키를 두 번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을 콘텐츠 두 벌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좀 더 간단하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그 중복이 되는 트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는 하나인데 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장 공간이라든가 CDN 전송 비용 같은 것들이 그 중복돼서 비용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지능적인 그런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멀티키 암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는 하나인데 여기에 최고의 성도까지 들어가 있고요. 1080p가 이제 최고의 성도라고 하면 각각의 트랙을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징된 콘텐츠를 서비스를 할 때 이 720p까지는 소프트웨어 DRM을 적용을 하고 이 제일 높은 해상도 FHD에는 하드웨어 DRM을 적용하면 여기까지는 클라이언트의 그 보안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기기에서 다 재생이 가능하게 되고 이 최고의 성도는 그 중에서 하드웨어 DRM이 지원되는 기기에서만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그 패키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의 방법론일 뿐이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걸로는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해서 720p까지는 소프트웨어 레벨 DRM으로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720p까지는 유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그 콘텐츠 특성이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720p나 더 낮은 해상도도 절대로 유출이 되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드웨어 DRM조차도 사실은 해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완전히 보안적으로 100%는 아니라서 하드웨어 DRM도 종종 뚫려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소프트웨어 DRM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준비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보셨던 그런 CDRM 프로젝트 또는 그런 그 크롬 확장을 이용한 그런 그 DRM 키를 추출해내는 그런 툴들의 특징은 원래 DRM 라이센스 요청과 분리된 별도의 라이센스 요청을 자기네 툴에서 직접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는 정상적인 그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요청 부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암호화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보안 수준이 높게 이 라이센스 요청 데이터를 한 번 더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서버 측에서는 이 암호화가 적용이 된 경우에만 DRM 라이센스를 응답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재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런 해킹 툴이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그런 라이센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한 요 추가적인 암호화가 적용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라이센스 요청에 대해 요청 데이터에 어떤 추가적인 암호화를 적용해서 이런 해킹 툴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도 또 해킹이 돼서 우회가 가능하고 이제 한시적으로는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CDRM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해결은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서 다시 우회 방법이 나오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끝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그 개발한 저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오픈된 정보들을 입력했을 때 밑에 바로 이렇게 키가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라이센스 사이퍼를 적용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이 해킹 툴에서 획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를 추출해내지 못하고 에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DRM의 보안 방법에 대해서 저 추가적인 암호화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세션에도 있었지만 저희도 이 비가시성 포니시 워터마킹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더라도 결국은 유출이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니시 워터마킹을 적용해서 불법 유출한 그런 계정을 엔드 유저나 또는 기기들 정보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터마크 검출을 통해서 누가 이 콘텐츠를 유출시켰는지 추적해서 계정을 차단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워터마크까지는 예전부터 저희 업계에 있었고 많은 그 콘텐츠 플랫폼들이 적용을 해왔지만 또 하나 이제 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불법 유출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그 역할을 각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나 콘텐츠 오너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을 해서 인터넷을 계속 뒤지고 불법 사이트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요즘에는 저희 같이 그 서비스 형태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제목 같은 그런 메타 정보를 메타 데이터를 알려주시면 저희 이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웹 크롤링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내서 해당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링크들을 쭉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그 삭제 처리가 필요한 그런 링크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 택다운 노티스라고 하는 그런 삭제 요청을 보내서 만약에 뭐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다 그러면 유튜브 측에다가 삭제 요청을 하게 되고 뭐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지 또는 뭐 CDN 쪽이라든지 ISP 쪽에
이런 그 삭제 요청을 테이크다운 노티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스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OTT 플랫폼이나 컨텐츠 오너들은 저희한테 이제 그 의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컨텐츠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런 컨텐츠들을 추적해서 차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그 컨텐츠에 저희가 제공하는 워터마크가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또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해서 어느 계정으로 이 컨텐츠가 유출이 됐는지까지도 리포트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사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앱실링이라고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인데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되거나 해킹돼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가 유출이 되게 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앱실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뭐 루팅 감지, 또 뭐 에뮬레이터를 이제 감지해서 쓰지 못하게 하거나 뭐 안티 디버깅, 뭐 메모리 쪽을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그 꼭지인데요. 뭐 AI가 하도 핫해서 이제 저희도 좀 오래전부터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그 컨텐츠 불법 유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CDN 리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유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유출과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이제 콘텐츠 서비스, OTT 서비스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자들한테 이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이 DRM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토큰이라는 인증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서비스 사용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실은 클라이언트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클라이언트 플레이어가 DRM 콘텐츠를 재생하려고 할 때 이 DRM 토큰을 저희 쪽 서버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 토큰을 검증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DRM 키가 포함된 라이센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CDN 리칭이라고 하는 리치는 이제 영어로 거머리란 뜻이죠. 예, 이 OTT 서비스에 달라붙어서 쪽쪽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법 서비스에서는 이 DRM 걸린 컨텐츠를 복호화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대로 DRM이 입혀진 상태로 불법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들도 정상 사용자들처럼 DRM 라이선스가 필요한데요. 이때 별도의 방법으로 유출한 이 DRM 토큰을 재활용을 해서 저희 쪽으로 이 불법 사용자들도 DRM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큰의 그 유효성만 보고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DRM 라이선스를 내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사용자들이 이 DRM 콘텐츠를 그대로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예전에 이제 누누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피해 자체가 그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줄어든다라는 그 정도 피해밖에 없었는데, 이 CDN 리칭 타입은 이 불법 사용자들로 인해서 매출이 줄는 것 플러스 이 사용자들한테 이 스트리밍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정상 컨텐츠 플랫폼에 이 CDN이 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N 비용이 이 불법 사용자들 때문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매출도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 CDN 리칭이 굉장히 심각한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라이센스 요청이 왔을 때 뭔가 저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라이센스 서버에 쌓이는 로그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서 이런 이상한 현상, 이상치를 탐지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DRM 서버의 그 라이센스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플레이어 쪽에서 생성되는 그런 콘텐츠 재생 정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 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좀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이 이상치 탐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이런 그 특징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압축과 복원 과정을 통해서 이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요.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 데이터는 이상한 데이터다,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정말 이거는 불법 이용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동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고객사들한테 리포트만 한다든가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된 정보를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런 기계학습을 돌려서 이제 그 결과를 이 시각화해서 저희 대시보드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한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대시보드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은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대시보드나 또는 뭐 이메일 리포트를 확인한 그 저희 고객사 관리자가 그 해당 불법 이용 사용자를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는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정말 확실한 그런 이상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해서 더 이상 DRM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는 형태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길었지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발표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곤 하는데요. 이 비유가 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서 코로나 팬데믹하고 이 콘텐츠 불법 유출이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먼저 일단 걸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죠. 프로텍트.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백신도 맞고 예, 이거에 해당되는 콘텐츠 보안 기술은 이 DRM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의 목적은 유출이 되지 않게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텍트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해도 사실 코로나 한두 번씩 다 걸렸죠. 예, 이걸 안 하면 더 이제 피해가 심각했겠지만 이런 기술들은 피해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콘텐츠가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자가 키트나 이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PCR 검사 이런 것들을 했죠. 이것과 매칭되는 그런 기술은 포렌식 워터마킹이 일단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유출 감지. 그래서 유출을 된 것을 감지를 하고 누가 유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이 디텍트 감지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감염됐을 때 자가격리하고 뭐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듯이 이 디텍트를 통해서 워터마킹이나 이런 머신러닝 유출 감지를 통해서 불법 사용자가 확인이 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안티파이러시 서비스나 또는 직접적인 그런 불법 사용자 블랙리스트 차단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프로텍트, 디텍트, 리액트라는 이 3단계가 전체적인 그 컨텐츠 보안 또 이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 프로텍트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컨텐츠 보안 업체들이. 그래서 뭐 멀티 DRM 적용해서 암호화시키고 또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확장이 돼서 디텍트, 리액트도 중요하다. 그래서 안티파이러시나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까지도 도입을 해야 전체적인 이런 컨텐츠 보안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카 엔트웍스의 김준호 프로덕트 매니저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연사님의 발표까지 청해 들었고요.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메타의 마테이스 두스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오늘 영상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강연이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니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통역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어는 1번 채널입니다. 네, 콘텐츠 분석 및 워터마킹을 통한 이미지 복제 감지, Image Copy Detection via Content Analysis and Watermarking을 주제로 오늘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Hello, I am Matthias.
안녕하세요. 마테이즈 두주입니다. 오늘 저는 콘텐츠 분석과 워터마킹을 통한 이미지 복제 탐지에 대한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저는 메타의 마테이즈 두주입니다. 2015년부터 페이스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초 AI 연구팀에서 유사더 검색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인베딩 비지도 학습, 이미지 워터마킹 사용한 연구입니다. 그전에는 인리아에서 10년 동안 3D 재구성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복제 탐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프라 부분입니다. 복제 탐지를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레퍼런스 컨텐츠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뱅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관련 정책과 함께 이미지가 모인 컬렉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이를 삭제하거나 에스컬레이션 해서 사람의 검토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이미지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처리라는 것은 들어오는 이미지를 뱅크에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해서 정책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의 선전 이미지를 인식하면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정책을 적용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에 대한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서 예술작품에 누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에 따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복제 탐지 인프라의 또 다른 용도는 워터마킹입니다. 이전 접근 방식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워터마킹은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워터마킹은 이미지를 눈에 띄지 않게 수정하고 수정된 이미지와 함께 복구할 수 있는 정보를 플랫폼에 다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미지의 제어 확산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되고 다시 게시될 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틱톡 같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지도형 디스크립터로서 이미지 복제 탐지에 쓰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인식하고자 하는 몇 가지 복제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변형이 있는 복제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이미지들은 색조만 다를 뿐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예인데요. 수백만 번 편집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편집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 동기는 강력한 이미지 변환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는 배경이 대부분인 여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저희가 개발한 것으로서 100만 개의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에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매칭에 중점을 두고 인베딩을 통해서 이미지 매칭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은행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지 모음이 있고 또 이 모음에서 인베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베딩은 일종의 특징 벡터를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벡터는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쿼리도 인베딩에 매핑됩니다. 매칭은 결국 이러한 벡터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비교하는 것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작업입니다. 대규모로 인덱싱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에서 이런 인베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보통 쓰는 방법이 신경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고 특별한 종류의 풀림과 여러 단계의 정교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이미지 인베딩을 가져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훈련된 인베딩, 즉 고전적인 인베딩을 사용을 하면 이미지 분류를 위해 훈련된 인베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스넷 50이나 클립 디스크립터를 사용한 분류 모델이 너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베딩은 이미지에 있는
이 자전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베딩은 이 위치에 자전거가 있는 이미지와 저 위치에 자전거가 있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텍스트를 읽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망의 특정 훈련을 수행하고 이를 기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심클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대조학습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변형된 버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데요. 자르기나 회전 등과 같은 인위적인 변형을 거치고 인베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대조와 정보를 C 손실로 사용하는데요. 이미지 복제 탐지를 위해 특별히 이를 최적화합니다. 이 기본 방법의 싱클리어 위에 단계를 추가하는데요. 정확한 이미지 매칭을 위해 중요한 일반화된 평균 풀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블러를 증가시킨 다음 선형, 투영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512차원의 인베딩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지표인 13 마이크로 IP의 기준 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3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선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향상된 인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심CLR-CD 복제 탐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디스크립터 거리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베딩은 이미지 순서를 지정하는데요. 주어진 쿼리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순서를 지정합니다. 인베딩으로 이미지 순서 지정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계값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터 벡터 사이의 거리를 알고 인계값과 거리를 비교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정 단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정교화 도구로서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보정이 됩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보정량, 즉 람다 매개 변수에 의해 주어진 보정량은 실제로 분류 성능에는 좋지 않지만 이미지 매칭 성능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미지 매칭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실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 쿼리는 여기에 있는 SSCD 임베딩 인스트럭터와 일치할 수 있지만 베이스라인은 잘못된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매우 크게 변형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이상 악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실제로 인베딩이 가장 강력한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대조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공개되어 있고요. 코드와 모델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워터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지 워터마킹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적용하자는 취지의 작업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워터마킹은 어떤 콘텐츠가 있을 때 거기에 워터마크를 적용해서 콘텐츠가 거의 똑같아 보이도록 약간 수정되었지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가 게시되고 그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워터마크 추출기가 있습니다. 워터마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비트 워터마킹입니다. 즉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연결된 바이너리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페이로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제로 비트 워터마킹은 비트 벡터는 없지만 해당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있는지 여부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멀티비트 워터마킹은 제로 비트 워터마킹에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비트가 있는 경우 워터마크의 비트 수가 동일한지 테스트하고 그 수가 특정 임계값 이상이면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서명을 실행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워터마킹에 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워터마크가 눈에 띄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곡이 가능한 적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용량에 관한 것으로서 숨길 메시지인 비트 문자열이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추가하려는 포함하려는 비트가 많을수록 이미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로 비트 워터마킹과 동일하게 탐지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트레이드 오프는 경고성입니다. 즉 이미지가 정확히 전송되고 재생될 때 워터마킹을 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쉽습니다. 이미지가 변형된 경우에도 회전, 자르기, 다른 이미지에 삽입되는 등 변형된 경우에도 워터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동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오프에 어느 한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매우 쉬워진다는 의미에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 세 가지 매개 변수 사이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설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워터마킹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대중화된 표준적인 방법은 원본 이미지가 있고 임베더를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임베더는 이미지로 시작해야 하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워터마크를 포함하도록 이미지를 변형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다시 인코딩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다시 업로드하면 변환된 이미지가 추출기를 통과하고 추출기는 바이너리 메시지를 추출하고 그 바이너리 메시지가 원본 메시지에 가깝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훈련시킬 때 두 가지 종류의 손실을 최적화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터마킹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 매우 가깝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바로 인식 가능성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메시지가 워터마킹된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학습 시에는 훈련을 시킬 때에는 이미지 증강을 적용해서 임베더와 추출기가 이러한 종류의 증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실제로 워터마크를 사용할 때 어떤 증강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킬 때 이를 고려합니다. 이제 생성된 콘텐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 소스이고 실제로 오픈소스 릴리스에 포함된 일종의 워터마킹이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먼저 생성된 후에 워터마킹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포스트 워터마킹, 사후 워터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워터마킹은 훈련 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모델 훈련 시에 포함이 안 되고 모델 추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될 때와 이미지가 공개되기 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워터마킹 코드나 워터마킹이 적용된 위치가 실제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인코딩을 하고 이 워터마크를 추가한 다음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지에 워터마킹을 할 동기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신경망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 사용자는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행을 주석 처리하거나 제거하면 매우 쉽게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안정적인 서명 작업에서는 이미지 생성 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대신 이미지 생성 중에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오픈소스 시나리오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측면 확산 모델인 안정된 조직 확산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이미지 맵을 얻을 때까지 노이즈를 해결하는 여러 반복을 수행하고 이미지 디코더와 실제 이미지의 매핑을 합니다. 확산 모델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 확산을 사용하면 이를 고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 디코더를 오리지널 디코더를 교체해야 합니다. 워터마킹 디코더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디코더를 배포하기 전에 디코더를 미세 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리지널 디코더에 삽입할 바이너리 서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해당 워터마크를 얻기 위해서 디코더를 미세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추출과 미세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표준 워터마킹 임베더와 추출기를 여기서 이렇게 사후 임베딩과 추출기를 훈련시킵니다. 임베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휴지통으로 가고 추출기만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추출기를 고정하고 이 부분만 워터마킹합니다. 여기서 훈련과 사후 워터마킹을 할 때와 같이 워터마킹 손실이 발생합니다. 워터마킹 손실과 관련해서는 디코더를 미세 조정해서 워터마킹 서명을 생성합니다. 디코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GPU 한 대에서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인지 손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미세 조정된 디코더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래 오리지널 디코더에서 생성된 이미지에 매우 가깝게 생성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양성률 대비 오탑률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탑률이 10에서 마이너스 8을 뺀 값입니다. 즉 1억 건의 탐지 결과 중에서 한 건의 오탐지를 허용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진양성률을 갖게 되는데요. 변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이미지의 약 80%를 포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에서 흥미로운 점은 포렌식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디코더, 즉 이미지가 AI에 의해서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분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성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워터마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법이고 워터마킹은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이 수동적 방법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성 품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모델에서 생성된 것이고 이것은 워터마크 모델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아주 약간의 변경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물론 향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즈 케이스에 적용되는 두 가지 방식, 수동적 방식과 능동적 방식을 오늘 제시해 봤습니다.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다시 게시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비에르 에드 헤르베 등을 포함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의 마테이즈 두주 연구원님을 끝으로 오늘 2024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강연해주신 모든 연사님들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기 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의 이 만족도 조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컨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QR코드 스캔해서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나눠주신 의견과 아이디어가 저작권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작권 기술과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 this